안녕하십니까. 더배움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기분장애를 DSM-5가 우울증 장애와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우울증 장애의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극장애 관련해서는 1형, 2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 감정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중요 우울증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400페이지 가운데 있는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해서 기분 부전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지속성 우울 장애로서 기분 부전 장애가 되려면 그 진단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2년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울하지 않는 날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울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의 개념에 있어서 우울을 느끼는 거죠. 우울을 감지하는 것이 주관성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관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본인에게 얘기를 하죠. 우울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러한 우울한 기간 동안에는 아래에 나오는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보게 되면 식욕부진이라든가 과식, 또는 뭐 불면, 수면 과다, 또는 자존심이 저하가 되고 절망감이 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감소하는 이러한 요인들, 적어도 2가지 이상이 우울증 기간 내에 발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로 가서 다른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401페이지 보시고 되면 양가로 오버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증사파와 혼재성 사파. 혼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과 우울증이 연계되어서 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는 경조증 사파가 없어야 하고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보게 될 건데, 순환성 장애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발견되어서 순환성 장애로 진단해버리면 그쪽으로 진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향상학습에는 그러한 기분 부전 장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분 부전 장애의 반가로 1번 역학, 양가로 2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분 저하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젊고 미혼인 경우, 또는 경제적 수입이 낮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자주 발생되는 그러한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분장애와 관련해서 나누어진 2번째 유형인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극성 및 관련 장애 하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양극성 1형과 양극성 2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성 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3페이지에 나오는 양극성 장애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양극성 1형과 양극성 2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면, 뭐 유사점도 많이 발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양극성 1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증이 중심적인 증상입니다. 조증. 그리고 양극성 2형은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증세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하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 1입니다.
단 한 번의 조증 사파만 있고 과거에 주요 우울증 사파는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조증 중심의 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조증의 사파는, 조증의 어떤 등장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게 될 분열 정동 장애가 아니어야 되며, 정신분열증이나 또는 분열성 장애 또는 망상장애와 같은 이러한 정신증적 장애에 기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성에서 보여주는 그 이유만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2를 보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울증이 중심이 되고요.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우울증 사파가 있어야 되고 과거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의 경조증 사파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양극성 이형은 조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조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양극성 장애 1과 마찬가지로 분열 정동 장애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또는 뭐 망상장애와 같은 이러한 내용의 이유로 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마지막 순환성 장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순환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순환성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해서 이렇게 혼합적으로 막 발생하는 이런 것이고요. 시기적으로는 2년 이상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 중심의 양극성 1형, 우울증 중심의 양극성 2형, 그 다음에 조증과 우울증이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환장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장애는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돼야 되며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이 반복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2년 이상,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9가지의 그러한 증세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 진단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시험 좀 잘 나오는데 바로 그게 방가로 3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장애가 있는 첫 2년 동안 주요 우울증 사파라든가 조증 사파 또는 혼재성 사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주의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동시 진단의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환성 장애가 첫 번째 발병하고 난 후 2년이 지난 다음 조증 사파, 혼재성 사파 이렇게 양쪽 다 나오는 경우라면 이것은 조증 사파니까 양극성 1형이거나 또 우울증이 발생하니까 순환 장애 둘 중에 하나를 또는 둘 다 동시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그 주요 우울증 사파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경우라면 우울증과 관련된 양극성 2형이거나 순환성 장애이거나 또는 동시에 발병한 걸로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동시 진단에 대한 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별도의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생긴 그런 질병이 아니고 양극성 1형과 순환장애, 양극성 2형과 순환장애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밑에 보면 향상학습에 또 우울증 장애라든가 이러한 양극성 장애 내지는 순환 장애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하나가 바로 카테콜라민 가설입니다.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404페이지 항상학습 그 보면 방가로 2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에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 이 세 가지를 포함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만성 항우울제의 대표적인 물질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 카테콜라민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 장애라든가 또는 순환성 장애라든가
또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4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파민도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긴 하지만 도파민보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훨씬 더 기분 장애, 다시 말해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것도 이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들 정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기분 장애, 우울증 장애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또 새로운 또 기분으로 챕터 7의 물질 사용 장애 및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4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뭐 나름대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그 DSM-4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DSM의 사회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좀 보면 물질 사용 장애, 우리가 그 DSM-5에서는 16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괴성 장애, 충동 통제 장애 및 품행 장애라고 해서 이것은 DSM-5의 15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물질 관련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라고 해서 사용 장애, 유도성 장애 또는 물질의 중독이나 금단이 있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는 일반적으로 의존이나 남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총 우리가 3가지를 다룰 수 있고 도박 장애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성 장애와 충동 장애 및 품행 장애가 있는데 특히 그 4번에 보게 되면 양가로 4번에 보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해석상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인격 장애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격장애보다는 인격장애라고 써줘야 이게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장애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인격장애라고 단어를 써줘야 품행장애와 연관되어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장애라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성격장애 군집 1, 군집 2 이렇게 할 때 성격장애를 얘기하는 반면에 인격장애라고 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품행 장애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품행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영어에서 말하는 이 퍼스널리티를 성격이라고 하지 말고 인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저 역시도 그렇게 쓰고 싶은데 많은 책들이 성격 장애라고 썼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씁니다만은 인격 장애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품행 장애 단락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하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아무래도 이게 양이 좀 많아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따로 잡아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 사용 장애 및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서론만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